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은 제 옆에 서철수 센터장님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째 날 이어서 또 오늘 함께하게 됐네요. 네, 근데 진짜로 테슬라 Y를, 준대요. 모델 Y를? 네, 모델 Y를. 와우. 야. 모델 Y 한 분, 그리고 아이폰 12 9분. 네. 오늘 또 미래세 그룹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모델 Y 정말 좋은 차인데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 끝까지 네. 끝까지 보시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되실 수도 있어요. 응모하셨다면 그러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또 상품이 모델 Y인데 네. 저희 첫 번째 테마가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테슬라는 어디로 가는가를 비롯해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 상황은 어떤지 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 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연주 위원님 그리고 김철중 위원님, 박용대 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4월 달인가요? 그때도 한번 방송 찍었었죠. 테마픽. 예, 테마픽, 네. 테마픽이라고 저희가 주요한 테마 찍을 때 그때도 EV 찍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 좀 조정받으면서 쉽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그때 힘주어 강조했던 부분이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결국에 이 EV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간 뒤쪽에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뭐 소재 업체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고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땠나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 성장률이 훨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전년 대비 2배 이상씩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 가장 더뎠던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체인들의 어떤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미국 뭐 이 말씀하신 역시 미국의 대표주한 테슬라. 네. 우리 EV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고 우리 모델 Y도 있다가 드립니다만은 네. 테슬라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근에 나온 뭐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이거는 정말 대단하던데요. 마력이 1000마력이 넘어요. 처음 네. 말이요. 1000마력. 보통 한 300마력 정도 되면 잘 달린다고 하는데 네. 1000마력이 넘고 그래서 100m 가는데 2초가 안 걸립니다. 완전 초 슈퍼카죠. 근데 가격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6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뭐 슈퍼카에 가성비도 뭐 엄청납니다. 이제 더 사실 길게 봐서 더 걱정되는 건 걱정이라기보다도 어떤 면 기대되는 거는 뭐 다른 한편으로 걱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진영한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들이 결국 시간을 지나면서 모델 3나 모델 Y로 내려올 수도 있을 정도의 대단히 이제 사실은 엄청난 그 큰 기술 혁신이 또한 나온 건데 어쨌거나 우리 그 테슬라에 대한 논점은 네.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언론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시끄럽죠. 많고요. 네, 네. 시끄럽고 뭐 판매가 뭐 부진하다는 등 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뭐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핵심적으로 정말 테슬라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가 사실 중요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네네. 사실 그게 테슬라의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의 본업은 그 플레이드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그 어떤 AI 기술 쪽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고 앞으로 그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CEO가 워낙 말이 많은 그렇죠. 캐릭터인지라 이런저런 본질과 관계없는 노이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본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이고 그 핵심은 역시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 자율주행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테슬라 사실 뭐 레이더도 뗀다 그러고 라이다도 안 한다 그러고 네. 그냥 비전 온리 이야기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네.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비전 온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 경쟁력인데요. 왜냐하면 라이다나 또 맵, 그러니까 굉장히 고해상도 지도 대부분의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이 그런 걸 사용을 하죠. 네네. 네, 라이다만 해도 사실 수백만 원에서 많으면 수천만 원까지 하는 기기이고 그 라이다로 고해상도 지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훨씬 싸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고해상도 지도가 없는 지역으로
지역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고해상도 지도가 만들어진 지역에서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사람처럼 새롭게 보는 지형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딥러닝의 핵심이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가 가려고 하는 길은 센서를 잘 만드는 것보다는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 네. 이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AI 기술이 테슬라의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센서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뭔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는 것이 돌발 상황에 오히려 더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이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거기서 강점을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인 사실 거네요.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사실 되게 네. 오래된 테마인데 현재까지 자율주행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들로 대부분 네네.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엣지 케이스의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에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가는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구현을 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다스. 네, 그죠? 에이다스 기능, 레벨 2 정도의 에이다스 기능 중 사실 많은 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차가 합류가 된다든지 앞에 있는 그때도 이제 그런 경우에 트럭 같은 게 갑자기 누워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그렇죠.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방식으로는 그렇게 수많은 엣지 케이스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명확하게 해주는 방향이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딥러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인공지능에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실경험자의 답변이에요. 왜냐 얼마 전에 실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 Y를 끌고 계세요.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것도 지금 네, 선택해서 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엄청 좋다하더라고요. 그러구나. 근데 보니까 그 네. 풀 셀프 드라이빙 가격이 지금 전체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차트 잠깐 아, 보여주시면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의 가격을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그러네요. 오른 네. 상태고요. 이렇게 올린 거의 배경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은 앞서 말씀드린 이것도 사실 레벨 2의 자율주행인데도 네.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그런 대응력, 비상시 대응력 부분이 확실하게 좋고요. 특히 저희 자율주행 같이 이런 운전과 관련된 거는 그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이랑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가 생명과 있기 직결되는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업체의 프리미엄이 많이 갈 수가 네. 있는데 테슬라의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딥러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과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많이 못했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하는 스타일의 어떤 일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우리 투자 관점에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딱 눈으로 드러나는 네. 그런 계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게 사실 저는 이제 FSD V9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FSD는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오버 더 에어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조만간 이제 9번째 버전 V9이 상용화가 됩니다. 이 V9의 이제 별명이 도심 자율주행이거든요. 사실 도심. 기존의 자율주행들은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에서 주로 사용을 할 수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도심에서 실생활에도 실생활에서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도 차가 잘 판단해서 돌아갈 수가 있고 비보호 좌회전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이제 에이다스와 또 테슬라의 V9이 얼마나 성능의 차이가 나는지를 사실 좀 체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출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오늘 7월 1일인데 2021년.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말부터 곧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적용하는 기술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가 작년 2월에 실적 발표 때 이 오토파일럿을 완전 리라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를 완전 다시 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 2.0과
이 4D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4D 라벨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디오를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들은 이제 그냥 물건이다라고만 해석을 하지만 4D 라벨링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AI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서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게 작년 2분기부터 테슬라가 시작을 했고요. 그게 완성돼서 처음으로 나온 게 이 FSD V9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술과 지금 기술이 굉장히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 기술이고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를 7월 말 8월 초에 열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AI 데이 때 어떤 기술들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진영과는 상당히 어떤 갭이 있는 그런 이제 기술 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조만간 V9을 통해서 좀 일반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좀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테슬라가 배터리 배터리 데이 데이를 이름을 했었죠. 배터리 데이로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올해는 AI 데이로. 네네. 그만큼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자신 있게 내보이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결국 AI가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AI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AI를 얼마나 잘 훈련시킬 수 있느냐. 네네. 그래서 최근에 또 슈퍼컴퓨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AI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를 지금 테슬라가 훈련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안드레아 카파시라고 하는 굉장히 천재 AI 엔지니어인데요. 이런 이제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AI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거의 결과물이 이제 V9으로 일단 처음에 나올 것이고 이제 AI 데이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뭔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게 시점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본질을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요 FSD V9은 뭔가 아예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는 네. 새로운 버전이니만큼 분명히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전기차에서 하드웨어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간다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생각나는 건 배터리 네. 정도예요. 네. 근데 배터리는 또 생각해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하는 건데 네, 싶어서. 네, 네, 물론 배터리 업체들이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 배터리의 성능을 얼마나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어떤 배터리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4680 셀이라는 것을 이제 네네. 주된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4680 셀을 선택하는 테슬라의 전략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680 셀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2170 사이드 셀보다 크기가 이제 5배 정도 커지고 용량이 커지는 셀입니다. 그러니까 셀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셀을 이렇게 팩을 해줄 때 셀을 이제 BMS라든지 팩 관련된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배터리 가격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4680 셀로 가는 테슬라의 전략이 되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어떤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배터리 업체를 새로운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되게 검증된 기술을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자체가 저희가 이제 본 바로 양산이 굉장히 어렵고 새로운 기술 적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미 검증된 원통형 배터리라는 방식에서 사이즈만 키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이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지금 다른 업체들이 뭐 어떤 신생 배터리 업체를 발굴하고 하는 전략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싸고 많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네. 다른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은 4680 셀을 네. 선택하지 않나요 지금? 네,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파우치라든지 각형 대형 셀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원통형 셀은 이제 BMS, 그러니까 배터리를 매니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를 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테슬라랑 뭐 최근에 일부 이제 업체들이 원통형을 좀 진출을 해보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BMS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네, 네. 4680이라는 더 커진 배터리를 네. 이제 테슬라만이 쓰고 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고유한 장점이다. 다른 데 비해서 어드밴티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테슬라가 많은 배터리를 다뤄봤고 전기차를 오랫동안 굴려봤기 때문에 네. 그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배터리 업체랑 같이 협력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뭐 배터리 얘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본격적인 배터리 얘기에 앞서서 배터리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얼마나 좀 확대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은 어느 분이 테슬라만이 테슬라만이 아니고 글로벌 전기차. 듣다 보니까 정말 테슬라가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를 세상을 바꾸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라는 거는 업황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요 공급 분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시작했을 때 예측했던 판매량 예상치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잘 팔리는데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따라가고자 했던 폭스바겐의 ID3, 4 모델이나 뭐 포드 같은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상반기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시작할 때 21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을 460만 대 정도 봤었는데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서 그걸 또 570만 대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분기가 어제로 끝났잖아요. 네. 2분기도 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결과 나왔어요? 네, 월 단위로 다 발표를 합니다. 어. 오늘부터 발표를 다 시작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2분기도 아마 7월 중순 되면 데이터가 다 완벽하게 나올 텐데 네.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돼야 될 만큼 어.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계속 서프라이즈로. 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전기차가 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인 것 같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역으로 사실 뭐 유럽 시장, 중국 시장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미국 쪽 분위기가 최근에 심상치 않다고 미국 핫하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 이제 기사 맨날 찾느라고 너무 힘든데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보조금이 얼마 줄지 어제는 또 이제 보조금 안 준다는 뉴스도 나오고 계속 이제 네네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의 비중이 1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어. 유럽 지역은 평균적으로 15에서 17% 정도 사이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의 신차 판매 중에 비중이 침투율이 3% 중반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고요. 당장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3.4%의 침투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체 평균을 이제 캐치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관련된 그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미국의 월별 전기차 판매량인데요. 아직 네. 침투율이 3% 중반대밖에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침투율 각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들은 계속 시도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정부 내에서의 목표치? 이제 숫자로 목표를 발표는 아직은 하고 있진 않고요. 보통 이제 몇 년까지 뭐 내연기관을 뭐 네. 안 팔게 하겠다 몇 뭐 년까지 이런 팔겠다? 것들은 주별로는 계속 발표는 됩니다. 그래서 뭐 2030년인 곳도 있고 뭐 2040년, 45년 말하는 이제 나라들도 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갈 수 있는 되게 포텐셜이 높은 시장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근데 이렇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혜택을 얻는 그런 섹터나 산업은 어디일까요? 일단 글로벌 배터리 전체가 좋긴 한데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배터리 업체들. 관점에서 보면 네, 배터리 물론 산업으로 전기차 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면 전기차가 잘 팔리겠지만 네네. 뭐 테슬라도 잘 팔리고 아까 말씀하신 포드나 이런 데 다시 바꾸고 있으니까 잘 네. 팔리겠지만 그런 경쟁을 어차피 나눠 갖는 것이고 배터리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커지면 한국 배터리 한국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 되게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이유는? 네.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이랑 한국밖에 없는 아시아밖에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부 간의 이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관세 이런 네. 것들을 감안했을 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잘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업체가 가장 큰 게 포드랑 GM이잖아요. 네. 자동차 업체는. 포드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GM이랑 LG 화학도 얼티엄 배터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시장 확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배터리 밸류 체인들이 미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는 LFP 인산철 중심으로 뭐 CATL 뭐 다른 것도 뭐 CATL이 NCM도 하지만 LFP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처럼 넓은 나라는 많이 다녀야 되는 데는 사실 NCM 계열이 좀 유리할 것 같기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사실 이따 좀 말씀하시겠지만 LFP 배터리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배터리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이제 전기차라는 게 사실 주행 거리가 다는 아닙니다. 예, 주행 거리는 소비자마다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예, 저는 제가 운전하면서 한 번도 300km 이상 안 쉰 적이 그러니까 이상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에.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젊은 양반이. 소비자마다 굉장히 다를 거고요. 1000km, 2000km 가는 차가 필요한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지의 여부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배터리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 성장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많이 팔리고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이익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협상력이 좀 있어야 마진을 거기서 많이 남길 수 있을 텐데 실제 관계가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년 동안 내연기관에서 사실 마진을 많이 벌었던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시고 리스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협상력이라는 것도요, 그냥 딱 이 시점의 협상력을 보실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협상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변화하고 있는 네, 부분. 지금 현재 수요 공급 상태에서의 배터리 셀 업체들의 협상력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좋으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제가 오래 보진 않았지만 그 협상력 수준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을 정도로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과거 시점이다, 대비해서 지금. 왜냐하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요. 이게 한 시장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장과 모든 OEM들이 한 대라도 더 팔려고 전기차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지난번에 4월달에 그 할 때도 이 밸류 체인에서 이 맨 끝단에 있는 이 완성차 업체들 워낙 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물량들이 지금 엄청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21년, 22년, 23년 가서 점점 더 그런 것이고 반면에 배터리를 포함한 이런 장비 혹은 부품 이런 쪽은 여전히 과점 비슷한 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밸류 체인에서 협상력에 있어서 그 중간 혹은 뒷단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그때 ETF 쪽을 많이 추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시중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 전기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객분들도 CATL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CATL. 주가 계속 고점 치고 가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성장을 등에 업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ATL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미국 시장이 네. 있다면 CATL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그동안 CATL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거든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CATL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 CATL의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CATL의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유럽 시장에 신규 공장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 신규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유럽 시장도 전기차 시장도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차원에서 이제 독일 공장이 들어서는 건데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한 14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생산되고요. 2025년까지 이제 100기가와트시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독일은 지금 완성차 업체 본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BMW, 자존심이죠, 메르세디스 사실은. 벤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ATL이 현지 공장까지 갖게 된다면 그들과의 협력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미 BMW나 다임러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미 체결했고요. 네. CATL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폭스바겐에서 이제 각형 배터리를 표준으로 쓰겠다라고 네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으로부터의 주문량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박연주 연구원께서 말씀해주신 네. 그 테슬라, 네. 테슬라도 이제 독일 네.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를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네.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CATL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CATL이 공급할 그런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CATL의 유럽 시장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CATL 하면 중국. 그렇죠. 중국. 네. 중국에서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근데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CATL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게 최근 한 3년간 유지해 오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중국 정부가 작년에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통해서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 신에너지 차랑 하이브리드 카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 퇴출시키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황과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그 전기차로의 그런 전환 속도, 전기차의 대중화, 이게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니오나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전통 그 OEM 업체들도 이제는 내연기관차 비중을 줄이겠다. 신규 전기차 모델 출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신규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알리바바, 텐센트, 최근에는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하웨이, 샤오미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빅테크들까지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 워낙 이제 모델이 다양해지고 다양화되고 예. 또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 한데 거죠. 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 경쟁에 대한 부담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전기차가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로 전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성능 측면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매자의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내연기관차를 사려고 고민했던 그런 구매자들도 이제 네.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뭐 이런 현상들이 그래프도 이제 같은데. 침투율을 보시면요.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올해 월별 침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에 7%였는데 지금 5월 달에 이제 10%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찍을 때 네. 3월 달, 4월 달 찍을 때 한 8% 뭐 그렇게 그때 네. 얘기했었는데 벌써 2% 포인트가 높아졌으니까 예.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그죠? 또 엄청 빠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테슬라보다 중국 내부에서 만드는 모델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던데. 엄청 싼 거. 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건데. 예. 그 상해 자동차랑 미국의 GM 그리고 중국의 울링 자동차 3사가 이제 네, 합작으로 만든 자동차가 있는데요. 홍강미니 EV입니다. 아, 네. 이 자동차가 가격이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체 길이가 3m가 안 되거든요. 근데 4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요. 한 번 충전하면 한 17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강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차량이고요. 한 13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홍강미니가 올해 5월까지 누적으로 얼마 정도 팔릴 것 같습니까? 5월까지요? 오늘까지? 하여튼 뭐 테슬라보다 많이 팔렸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한 14만 대 팔렸거든요. 한 해 동안. 근데 홍강미니 같은 경우에는 5월 누적으로 한 15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5월까지. 5월까지 15만 대가 팔렸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월 평균 한 3만 대 정도 네. 팔린 거죠. 근데 요새는 홍강미니 말고 벤벤이라는 차도 들어보셨어요? 벤벤. 아, 예, 예. 벤벤. 벤벤이라고 그건 한 600, 70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전기차인가요? 네, 조그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차 정도 수준 조금 더 크나 아마 재원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한 번 충전하면 고급 모델은 300km 정도 예, 훨씬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예, 가고 가격도 600, 700 정도니까 뭐 테슬라의 한 거의 10분의 1 정도 예. 되는 거고 작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또 그렇겠네요. 충전도 쉽고 또 일부 모델 같은 경우 220V 꽂으면 되는 모델도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럼 사실은 뭐 충전의 부담도 없고 그러네요. 예, 이게 접근성이 확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화 네네.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차카차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측면의 대중화에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침투율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시장 네. 내에서 이제 구도는 좀 양분화 되겠으나 어쨌든 그 시장 자체가 넓어진다는 데는 의미를 두고 저희 투자 포인트를 맞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잡아갈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테슬라처럼 고급화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델들처럼 대중화되는 모델,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이 니즈에 쉬운 거. 맞춰가지고 예. 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배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배터리 예를 들면 NCM 계열의 고성능 차이는 글로 가겠지만 LFP 배터리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단점이 오래 못 간다는 주행 건데 거리죠. 나머지는 다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하면 이런 차에는 또 그런 배터리가 쓰이면서
다른 의미의 또 시장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뭐 여전히 이제 파이가 커질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봐야 할지 오늘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네, 사실 지금 전기차주를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도 같은 사실 네. 고민들이 있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산업은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할 수 있는 한은 저희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좋았던 것이 저희는 사실 전기차를 되게 좋게 보는데도 저희 예상보다도 사실 전기차가 더 많이 지금 팔리고 그러니까 네. 저희 하우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네, 보는데도 가장-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그것도 불구하고 그걸 그거보다 계속 더 강하게 상회하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4680 셀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은 이 전기차가 정말 내연기관이랑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4%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라는 산업의 성장 프리미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도 사실 이제 많이 그게 중요한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매일 듣는 질문이 CATL이 좋냐, LG화학이 좋냐, 삼성 SDI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진짜 받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다 같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의 반대편이 이제 내연기관인 것이고, 그러니까 속도가 이쪽의 시장 성장이 빠르면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다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ETF 같은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종목 같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리튬 ETF, LIT US라고 하는 ETF가 리튬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ETF예요. 리튬. 네네. 전기차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지만 특히 리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사이클의 상당 부분 바닥에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지난달에 2달 전에도 리튬 많이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알고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러고 나 주가도 이제 오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리튬은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가격이 이 밴드의 하단에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LIT 같은 경우는 여러 전기차 ETF 중에서 리튬의 비중이 좀 큰 그런 ETF여서 리튬 사이클을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완성 있습니다. 업체뿐만이 아니라 중간이나 뒷단까지도 중간 뒷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또 우리 리튬 좀 ETF 내가 말고도 한국 배터리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지금 국내에도 출시되는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ETF. 네, 그래서 이제 뭐 뉴딜 ETF, BBIG ETF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한국 배터리 투자하실 때는 이제 이런 ETF들을 선택하시는 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차이나 EV ETF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자, 앞서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다소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보다는 이제 후방 산업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이제 후방 산업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글로벌 X 차이나 EV ETF가 CATL을 담고 있는. 예, 맞습니다. ETF. CATL이 비중이 가장 10%로 10.41%.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CATL을 직접 사실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쵸. 이 선정거래소 그 창업판에 그쵸. 네네네.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 대안을 찾는다면 네. 이제 글로벌 X 차이나 EV가 최적의 그런 대안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CATL을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ETF를 봤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테슬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그 얼마 전에 파나소닉에서 테슬라 지분 네. 전량 매도했다는 네. 이야기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협력 관계 균열이 생겼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이익의 실현이었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뭐 기존의 테슬라랑 파나소닉이 좋은 관계이긴 했지만 테슬라는 이미 LG화학과
또 CATL을 파트너 네. 이제 고 서플라이어로 이미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 변화가 뭐 다른 배터리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밝히론 투자를 위해서 투자 네네. 자금 조달 워낙 이제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테슬라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잘 아는 파나소닉도 팔았는데 이제 테슬라가 계속 이제 좋은 거냐 약간 이런 뭔가 알고 부분들이 팔지 않았을까? 네, 알고 약간 그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스터디한 바로는 저는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력들이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력이고 후발 업체들이 캐치업 하는데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거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질문 고객분들 한 가지만 더 질문 볼까요? 하나만 더 네. 볼까요? 이 땡글땡글 분명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CATL 주가는 매일 고점 갱신인데 국내 배터리 사는 왜 이리 주가가 빌빌거리는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직관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죠. 네, 그렇죠. 일단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실 1분기 숫자가 제일 좋았던 게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은 시장이 1분기부터 판매량이 되게 좋았었고 그것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1분기 실적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 배터리 체인들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펀더멘털 요인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수급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네. 작년 LG 화학도 이제 같은 이슈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다 왔던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제 밸류에이션 갭을 좀 확대시킨 요인들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그 갭은 좀 축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소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다. 세 분 각각의 키워드를 간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테슬라는 저희는 AI 네. 올해 하반기에 본격 들어오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그 수혜를 또 국내 K 배터리들이 국내 받을 수 있을 배터리. 것 같다. 그다음에 중국은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 ETF들을 추천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연주, 김철중 그리고 박용대 위원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핵심은 역시 배터리와 중국입니다. 관련된 소재 ETF들 그리고 또 배터리 관련한 서플라이 체인 ETF들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장기간 지켜보신다면 의미 있는 성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